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하고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합장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신년 맞은 첫 월요일입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도 개묘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사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요 발언 내용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죠.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아가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합니다.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네, 신년사 10분간 생중계를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경제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연말에도 강조했었던 3대 개혁 추진하겠다. 특히 노동개혁을 먼저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대통령의 신년사 총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해가 되었죠. 2023년도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 일제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정부가 나서서 좀 안 좋은 가운데라도 숨통 트일 수 있게 수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좀 매진하겠다라는 의사 밝힌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개혁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노동개혁도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고 하지만 교육개혁이나 연금개혁도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법을 보면 5년에 한 번씩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손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아시는 것처럼 단 한 번도 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정부 차원에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역대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임기 내내 개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개혁이나 이런 노동개혁 이야기하면 안 좋아하시는 국민분들도 생기고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핵심은 조금 더 내고 덜 가져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 관리 측면이나 인기 측면에서는 여간해서는 꺼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재확인되어서요. 이 부분이 올해는 정치권에서 또는 정부 차원 여러 위원회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야당과의 어떤 협치라던가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협치나 통합이라는 것도 우리가 협치합시다 해서 협치가 되는 적은 없거든요. 일단 중요한 국정 아젠다나 이슈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좀 호응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보고 이 국정 운영의 큰 흐름이 잡히게 될 텐데요. 제가 기대하고 궁금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과연 이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 어떤 이 메시지를 낼 것인가. 노동개혁은 반대할 거라고 좀 손쉽게 예측이 가능한데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미래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호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바라보면 향후 전국의 어떤 협치나 통합 가능성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잘 잡았다. 다만 협치 언급에 있어서는 없었던 게 아쉽지만 정책적인 것을 함께 어떤 식으로 해나가느냐의 태도를 보고도 오히려 협치가 더 가능한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태도에도 달려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단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저는 전반적으로는 사실 대통령께서 협치 기회를 많이 놓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화 이후에 야당 대표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230 거의 40일째까지 만나지 않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만나서 협의하자고 그렇게 야당 대표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으셨던 것이라 정말로 그 협치의 진정성이 있는지 일단 되묻고 싶고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건 1년의 국정 과제의 방향을 이제 잡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수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3대 개혁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좀 주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부 공감 가는 것이 있으면서도 사실 우려가 좀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여전히 진영의 싸움꾼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우려스러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방음 터널과 관련된 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혀 하시지 않는 모습이나 아니면 국정과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협치와 관련된 조치가 필요한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사실 조정자의 위치에 놓여야 됩니다. 근데 3대 개혁 이야기하시면서도 노동 개혁을 먼저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기득권 타파하겠다고. 예. 근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큰 파업이 대우조선 해양 파업이었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만 이 파업 역시도 화물 기사들의 파업이었어요. 이것이 과연 그냥 단순히 그 어떤 노조들의 기득권 타파만으로 설명되는 것이었는가 저는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타파해야 될 기득권을 잘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었고 되려 어떤 특정 진영 입장에서는 그것이 설명될지 몰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도로라든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북한을 향해서 계속 이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대북 메시지는 따로 신년사에서 전달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최근까지 무인기 관련해서는 계속 언급을 되게 세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야기를 안 하신 건 그냥 제가 짐작컨대는 어쨌든 또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되려 고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무인기 관련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사실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7시간 동안 떠도는 동안 국민들이 궁금했던 건 저걸 다시는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2개, 3개를 보내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인기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고 어떻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듣고 싶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에 발언하셨을 때 사실관계 관련해서 좀 많이 틀리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4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훈련 장면도 국방TV에 이미 나와 있는데 훈련이 없었다. 이렇게 규정하신 것은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안보와 관련해서는 이 처음 신년이 되자마자 이 지하 벙커에 방문해서 강력한 메시지도 내셨고 예. 또 특정 언론과의 이 신년 기자 이 회견 뭐 이런 형식을 통해서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막는 의미에서 이 신년 사회는 조금 생략이 되어 있던 것 같고요. 예. 무인기 관련해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북한 무인기가 들어와서 사드를 다 찍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떨어진 걸 자체 추락한 걸 민간인이 발견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었거든요. 여전히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때와 비교하면 탐지를 하고 이런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우리 군이 조금 늦게나마 발전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부였다면 이걸 무인기라 부르지도 못하고 미확인 비행체 정도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를 수 있고 무인기를 무인기라 부르고 이 비례하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안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자회견 하지 않고 언론사 인터뷰 단독으로 진행한 그 부분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의 적절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많은 기자분들이나 언론 입장에서는 신년 기자회견 하는 걸 좀 원하셨겠죠. 우리 국민들께서도 기다리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지난번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로 대통령실에서 국민들과의 소통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과제 점검 회의 등의 형식으로 대통령과 장관들의 회의가 실시간으로 국민들께 생중계되는 방식도 나름의 호응을 얻으면서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언론과의 접점 역시 일반적인 기자회견 외에도 이번 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라던가 다른 매체들과의 뭐 앞으로도 또 많은 인터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의 어떤 다변화를 시도하면서 저는 새로운 이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단계의 어떤 소통 방법이 하나로 딱 고정되었다기보다는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시도들이 국민들께 지금 선보여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는 그게 도어 스태핑이 될지 또는 이 전체 이 용산 출입 기자들 기자회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분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도 뭐 재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발언 내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기자회견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한 언론과 인터뷰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성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자기 말을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되게 강조하셨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제 옮기기까지 하셨던 것인데 스스로 그 말을 뒤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에 들어와서 특정 언론이랑만 인터뷰를 할 것 같았으면 청와대에 있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국민들과 매일 만나겠다고 나왔으면서도 어떤 한 기자의 질문이 무서워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염려를 듣는 것 자체가 저는 오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임 이후에 첫 신년에 기자회견을 안 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유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로 가름하시지 마시고 기자회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언론 인터뷰 내용 두 분 다 보고 오셨을 텐데요. 가장 주목됐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뭐 정치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내용 눈길을 많이 끌었을 텐데요. 저는 그보다는 이제 노동개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좀 구체적인 생각이 담긴 부분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업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게 결국 대다수의 이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바라는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라는 확고한 철학을 읽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많이 선택하는 단어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입니다. 결국 정규직과 이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이 대형 노조들,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해온 나름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자칫하면 이 정규직들의 기득권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운동이 전개된 것 아니냐라는 물음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보면 먼저 나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직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주는 방향으로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서요. 앞으로 네. 어떤 구체적 아이디어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싶어졌습니다. 예, 사실 언론에서 많이 묻고 싶어했던 질문들, 국민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들도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일단 저는 장희찬 이사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예. 노동 관련해서 우선 조직되지 않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공통으로 일단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중대선거구제 관련한 게 좀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당이 마비되다시피 하면 정치권이 국민들의 이야기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막 하고 계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 총선이 열리면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전체 투표로 보면 한 30% 남짓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180석, 한쪽은 110석 이상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룰 그대로라고 하면 다음 총선에서도 크게 달라지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투표를 했던 30%의 국민들은 전혀 자신을 대변하는 자기 지역의 어떤 대리인을 못 찾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선거
구제를 좀 폐기하고 중대선거구제와 관련된 언급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87년 이후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거제도의 한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관심으로 뭔가 좀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대통령도 그 들었습니다. 답변을 보면 네. 개헌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언급이 되면 다른 이슈들이 다 묻혀버려서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어떤 변화, 개헌 논의까지 올해 안에 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논의 자체는 개헌까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헌법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라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도 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가 어렵다고 하면 지금 비례대표가 300석 중에 47석이에요. 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지금 자신의 표가 4표가 되는 국민들의 수를 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현실적 방안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느냐가 네. 올해 전국에 되게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그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대선 후보 때부터 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입장을 밝혀온 편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야당도 꽤나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발언을 내놓음으로써 이제 앞으로 직접적인 좀 변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청년 정치인 단위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대화 기구가 있는 걸로 전해 들었어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님도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여야의 중진 의원들 차원에서 이런 대화체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이게 2인 선거구제가 될 수도 있고 4인 선거구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비례대표 이 비례성은 어떻게 확보할지 등등 굉장히 복잡 다단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게 특별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아마 2024년 총선 전에 뭔가 제도 개혁이 일어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여야의 이 중진 인물들 또 당 지도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화나 협의체부터 만드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선거구제 개혁 그 자체보다는 선거제 개혁 논의를 통해서 여야의 거리가 좀 가까워지면 나머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의 물꼬가 좀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방송 지켜보시는 대다수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소선구제나 뭐 중대선거구제나 이게 여의도 정치인들 일이지 뭐 우리 일이겠느냐라고 주제기도 생각하시기가 하거든요. 쉽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자체에 막 천착해서 결과를 빨리 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대화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럼 자주 만나다 보면 선거구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민생법안 이야기, 양곡법 이야기, 또 근로기준법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촉매제나 기폭제로서 선거제가 좀 대화의 어떤 소재로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개각이나 뭐 개편설 이런 거 도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라고 했고 이상민 장관 뭐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대해서는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다 이런 발언들 내놨거든요. 좀 주목해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뭐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이야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와 너무 거리 두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라 거리를 둔다는 것은 국민들의 고통과 거리를 두는 것과 저는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한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상했어요. 다치거나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안 관련해서는 특히나 정부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더 정부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상민 장관이 책임이 없습니까? 대비하지 못했고 대응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지금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사고제를 할 때 이상민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어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이 그 슬픈 현장에 가서 정말 죄송하다라고라도 말해야 국민들이 좀 미안함을 덜 텐데 그런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분을 두고 뭐 책임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뭔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언급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사가 특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직 구청장이 임기 도중에 구속되는 거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만큼 특수본에서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청구부터 시작해서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임재 전 서장도 마찬가지로 구속이 되었고 또 이 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는 검찰 단계에서 일단 막았어요. 이건 역시 이 사고의 어떤 전후 관계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저도 아니 특수본이 왜 무리해서 소방서장에게까지 영장을 청구하는 걸까 의아했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치안을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 묻기나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단순한 어떤 국면 전환용이나 뭔가 정무적인 이유 때문에 이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한 사람에 의해 철저하게 신상필벌하겠다는 기조가 이 정부의 기조로 좀 와닿는 부분인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조금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지켜보던 국민들도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상민 장관이 이 사안의 어떤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는 아니다 하는 쪽으로 좀 시각이 많이 변하셨다고 보고 있고 또 국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국정조사 기간 동안 야당에서 또 여당에서 아주 성실하고 날카롭게 조사를 해서 추가적인 것들이 드러나거나 밝혀진다면 모르겠으되 지금의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상민 장관 교체나 경질을 주장해야 할 만한 당위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도 신년 연합장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콕 집어서 언급을 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을 춥게 한다. 민생과 경제는 어렵고 안보는 불안하다. 이태원 참사 아픔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사실 정치 현안이나 이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이런 언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아주 디테일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다면 굳이 말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런 어떤 아주 큰 상처에 대해서 언급하신 걸 두고 이걸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다른 차원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여러 가지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는 유승민 그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단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 많이 있어서 지지율도 높고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고 심지어 언론에서 관심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의 의도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함만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을 공격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정부가 작동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슬픔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언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과도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슬픔이 돌봄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 돌아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잊혀지고 싶다고 들으셨는데 관심이 되게 고프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신년사 연합장 형태로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죠. 나름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뜻에서 하신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키우던 개 두 마리도 보듬지 못하는 분이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하는지 좀 고개가 갸웃결어지는 대목이긴 네. 하고요. 사실 저는 이 전직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계제도 아닌 것이고 결국 이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정치 원로나 전직 대통령의 몫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근에 사면 복권되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씀하신 바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여러 메시지나 최근의 행보들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본인이 재임했던 때처럼
지지층만을 결집시키겠다는 어떤 갈라치기의 의도가 엿보이는 것 같아서 이 퇴임한 대통령답지 않은 처신이다 정도로 비판하고 싶습니다. 여당의 비판 수위를 봐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기능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야당 지지층의 어떤 정신적 지주라고 할까요? 이런 역할을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당 부분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도 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싫어하거나 마다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직 대통령이 내놨다면 그게 아무리 당이 다른 출신이라 해도 뭐 여당 의원들이 고개 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네.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당의 어떤 당수와 같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비판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한 발언 같기 때문에 저런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기능을 상당 부분 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문이었던 많은 이 야당 지지자들의 마음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안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대리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메시지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직 대통령보다는 야당 당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승만 정부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쭉 이어지는 내내 나라 빚 국가 채무가 한 600조 정도 쌓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게 450조가 됐어요. 아무리 뭐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국가 채무나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나랏빛을 5년 동안 폭발적으로 남겨두신 분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자꾸 정치에 대해서 말을 보태시는지 당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자기 책임, 그러니까 본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기는커녕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고통에 공감하는 메시지에 이렇게까지 날서 있는 것이 되레 자신의 무능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안티테제 정부의 어떤 모습이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자기의 비전으로 정치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전 정부가 못했습니다. 에 기대어서 여전히 정부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려 안타깝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 전 대통령 연하장을 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 신년사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야도 현충원 방문을 통해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신년 인사에도 나섰는데요. 그 첫 일정에 다소 차이가 또 있었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죠.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3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정말 좋은 지도부를 모시고 그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도 민생도 또 민주주의도 한반도 평화도 타협과 또는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입장 듣고 오셨는데요. 여당은 대통령의 뭐 강조점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을 했고 총선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고요. 야당은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신년 일성을 각각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근데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계속 강조하고 있는 3대 개혁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성과를 얻을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노동과 교육, 연금 분야에 대해서 이 올해에도 현 지도부나 또 새 지도부가 계속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고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재명 대표 메시지는 최근에 폭력적 지배 이 단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방금 기자분들에게 받아보니까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폭력적 지배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나 이제 수사 좀 그만해주면 안 되냐라는 읍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수사 이슈가 계속 걸려 있는 한 이 야당이 아무리 민생 이야기를 하고 어디를 가도 이거 결국 수사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힘들 겁니다. 측근 두 사람도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답게 민생 메시지를 내고 이 민생 메시지로 전국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사 문제가 걸려있지 않은 새로운 대표가 나와야 한다. 그게 비대위원장이 되든 무엇이 되든. 그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일 좀 꺼려지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요. 민주당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그 고민들이 아마 올해 상반기부터 좀 가시화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중진인 이원욱 의원도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표 탈당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 최초로 꺼내면서 파문이 일었고, 박영선 전 장관 분당 이야기 꺼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2022년에는 물밑에서 조금 울리는 파동이었다면 2023년에는 민주당의 수면 위에서 이 같은 이재명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신년 인사회에서 그 토끼도 굴을 두세 개 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플랜 2, 플랜 3도 준비해야 된다는 언급도 나온 바가 있는데, 민주당의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신년에는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검찰이 나쁘다만으로 민주당이 이 전국을 뚫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는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분들에 대한 검찰의 어떤 수사하지 않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이 일정 정도 편파적이다는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지금처럼 계속 검찰이 나쁘다만 이야기해서는 민주당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 취임 거의 4개월이 지나도록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반복해서 검찰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는 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응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수사에 대한 어떤 전략을 당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인 만큼 개인 차원에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지도부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3대 개혁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 관련해서는 지방으로 어떤 권한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연금 관련해서도 사실 2016년에 한번 떠들썩하게 한번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충분히 개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이 연금을 개혁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지금 안 붙는 상태고, 그리고 노동 관련해서는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이야기 나왔다시피 하천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화물기사들의 처지가 나아지는 방식의 어떤 해법을 제시했던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쟁의 행위 자체를 규탄하거나 억압함으로써 이 노동 문제를 지금 풀어왔거든요. 근데 같은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풀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서 되려 노동개혁 관련해서는 우려가 더 큽니다. 예. 지금 아까 전에도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방문하는데 이런 일정들이 전반적인 일정들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하는 일정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일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뭘 하면 모든 게 다 방탄이라고 돼요. 어느 예, 정도냐면 1월에 임시회를 열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지도부에서 한 분이 하니까 그건 이재명 방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돼요. 근데 이제 임시회를 열어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1월 중에 구속되기로 예정되어 있어야 방탄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구속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데도 예를 들면 뭐 민생입법 관련해서 1월에 임시회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국조특위가 제대로 연장되지 않으면 더 국회 본회의를 더 임시회로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 자체도 다 방탄 이야기가 되고, 사실 정치인이 지역의 국민들을 만나러 가는 것 자체는 아주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권해야 될 행위라고 생각드는데 그런 걸 해도 다 방탄용이라고 이야기될 만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뵙는 것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도 찾아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좀 탄압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도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북이라고 규정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계 관련해서도 저는 좀 과도하게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눌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지, 그것이 방탄을 위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시국회 개의 여부를 놓고도 이 부분이 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다, 방탄국회다 계속 여야에서 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임시국회 필요성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권 비대위원님께서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설령 저게 진실이라고 해도 대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탄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 전대에 출마했던 또 다른 당권 주자 박용진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이 지금 민주당 대표였으면 1월에 임시국회 연장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겠다, 뭐 부산 가고 광주 가서 최고위 하겠다, 방탄하는 이야기 안 나와요. 왜냐하면 두 분은 뭐 딱히 검찰로부터 수사받고 있거나 혐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이 성남FC 사건 때문에 지금 소환 조사가 예고되어 있고,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등등 줄줄이 소환이나 뭐 기소 등이 사실상 예고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 원래 정상적인 정치 일정이다, 민생이다라고 말씀을 민주당 분들이 많이 하셔도 국민들 보기에는 아니 그래서 방탄인 거 아니냐라는 이 한 문장 앞에서 마치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이재명 하면 방탄이라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이재명 딜레마고, 이건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저희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다른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고요. 1월과 7월이 왜 국회법에서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 달로 정해져 있냐면 의원들이 의원 외교라는 것을 합니다. 이제 뭐 무작정 외유성 출장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의원들과의 교류도 하고 하는 것들의 어떤 외교 일정이 1월과 7월에 많이 있고, 또 대다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뭐 주말에 지역 내려가겠지만 적어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또 하반기 시작하는 7월에는 지역구 일정 좀 더 많이 가지면서 그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 많이 청취하라는 의미로 국회법상 임시회의를 열 수 있는 이 달에 1월과 7월을 표기해 놓지 않아요. 이거는 별도로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면 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국회법 명문화된 것을 보면 임시회의는 2, 3, 4, 5, 6, 8월에 연다고 되어 있어요. 1, 7월을 굳이 쏙 빼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밀어붙이듯이 임시회의를 열겠다는 것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검찰의 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미리 대비하겠다는 뜻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위해서 본인이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1월뿐만이 아니라 2월, 3월에도 방탄이라는 프레임은 코끼리처럼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으로 임시국회를 열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과 또 별개로 현실적으로 실제 연말에서의 연장선상으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있잖아요. 뭐 일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해서 지금 폐지된 상황이고, 양국관리법이나 다른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1월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일몰법 처리 때문에 1월에 아예 안 열겠다는 게 아니라 네. 설 연휴 지나고 열자. 그리고 설 연휴 전에는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일몰법이나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안을 만들자라고 제시를 했어요. 네. 이게 국회 열었다고 해서 바로 합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합의라는 건 어차피 보통은 원내 부대표나 정책위 의장 등이 막 오가면서 만난 다음에 원내 대표단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합의안을 가지고 이제 땅땅땅 두드리기 위한 임시국회를 설 연휴 지나서 네. 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건 1월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열자는 거. 길게 열어두자. 네, 합의도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솔직히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대다수의 의원들 아마 그 기간 동안 여의도 없을 겁니다. 네. 본인들 지역구 내려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길게 열어두는 게 아니라 사전 논의할 것들은 다 합의를 하고 나서 필요한 때 짧게라도 열면 그게 되는 거 아니냐, 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필요할 때 여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단 구속 여부가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방탄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성립하지 않는다는 네.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금 뭐 임시회를 개의하자라고 하면 방탄이라는 어떤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어요. 다음 출석 주 시기를 조율 정도면 중이죠. 출석을 하겠다고 일단 예. 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급한 것들은 그때 효율적으로라도 저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네. 작년에 국토교통부 장관, 현 장관이 원희룡 장관께서
3년은 연장하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또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조특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국정조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원래 예정된 것을 다 진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국정조사 관련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 시간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연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을 만약에 1월 7일 이전에 여당이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야당 역시도 언제 임시회를 계속 열자라고 하는 명분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필요한 것들을 그 전에 해주시면 저는 불필요하게 뭐 방탄을 위한 임시회 논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짧게 두 분, 저희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청년 정치인 두 분 나오시는 날인데 오늘 또 새해를 맞아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치권에 바라는 점 이것 하나 있다라면 어떤 것일지 한번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승복이라는 단어를 좀 띄우고 싶습니다. 지면 졌다고 인정하는 문화. 그래야 또 다음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이 한 6개월 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정치적 행태들은 대선 불복에 가까웠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지방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동시에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또 승복해서 국민들이 질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런 승복하는 문화가 정치권에 자리 잡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한 발 더 나가면 싸움꾼으로서의 정치만이 아니라 국정 운영자로서의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만 여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거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에 대한 자기 비전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가 더 못했다. 그러니까 우린 이 정도로 못한 걸로도 충분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줄어드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두 분의 말도 귀담아 듣기를 바라면서 한 해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